네, 이번엔 미국 네. 경제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이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 정책은 연준이 쓸 만큼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제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계속 돈을 쏟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 자체가 연준의 한계를 드러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아직도 시장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준이 뭔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를 이렇게 살리는 방법이 크게 보면 정부가 돈을 쓰는 재정 정책하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 기준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는 통화 정책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 통화 정책이 매번 앞에 가 있었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려면 의회에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도 이번에 그 지원금을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공화당 상원에서 안 돼 그러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이 정치인이 뭐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다 그러지만 중앙은행이 어떻게 독립돼 있겠어요? 중앙은행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국회를 가야 되는 재정 정책은 피곤한 거야. 근데 이 기준금리 낮추고 돈 푸는 거는 뭐 중앙은행이 독립돼 있어 계속 얘기하니까 뭐 이 정치적인 시비거리도 별로 없고 그게 손쉬운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게 꼭 좋은 건가? 병행을 해야지. 돈만 찍어내 갖고서는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한 뭐 5% 정도의 사람만 엄청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다 빈곤해지는 데고. 그러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같이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재정정책이 정말로 필요한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서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서민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연준에서 그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 한 것도 그런 거죠. 야, 왜 맨날 나보고 돈만 찍으라 그러냐. 그럼 나중에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 때문에 세상이 망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아니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린스펀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린스펀은 한참 전인데 야 그린스펀 너가 제때 돈 못 줘갖고 이거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밀레니엄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닷컴 버블 털 때도 뒤에 가면 야 중앙은행 제대로 할지 똑바로 못 해갖고 말이야 이 버블 만들고 터트리고 말이야 욕먹거든. 그러니까 왜 나만 해? 너도 같이 해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미국은 이번에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옐런이 이 FRB 출신이잖아요. 옐런이 그 연준 의장 했던 사람이 이제 재무장관 들어갔으니까 이게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 잘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쨌건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달러 약세가 이제 점점 기조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정 적자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 등급 신용도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저도 좀 궁금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이션 엄청 났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위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CPI 그거는 별로 안 올라갔는데 어쩌면 이번에는 왜냐하면 재정정책이나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은 돈을 직접 주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과거에는 뭐 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해서 돈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나 아니면은 금융기관 쪽으로 흘러가서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산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돈을 직접 사람들한테 주고 직접 예를 들어서 뭐 그린 뉴딜 이런 거 해서 그린 인프라 이런 데 직접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 돈을 집어넣고 그러면은 어쩌면은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소비가 위축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보복적 소비? 그렇게 되고 돈을 엄청 많이 풀려 있고 그러면은 요번에는 어쩌면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는 뭐 0%대지만 제로금리지만 사실 시장금리, 그러니까 은행들의 뭐 대출금리 이런 시장에서의 금리 이미 높게 반영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드 커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수익률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가 이제 그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단기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을 해요. 짧은 금리 쪽의 금리는. 근데 장기금리는 경제 전망에 연동하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 뭐 경제가 안 좋으면 자금 수요도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내려가거든요. 보통 우리가 장기금리 얘기할 때는 미 국채 기준으로 10년짜리, 30년짜리. 그래서 이제 일드 커브가 보통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역전되거든요. 그래서 인버트 된다고 하는데. 그러거나 플랫하거나. 근데 최근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단기금리는 기준금리가 제로니까 별로 안 올라오는데 미국채 10년 금리는 뭐 꽤 올라왔어요. 이제 거의 1% 가까이 왔어.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장기금리 안에 경기회복 플러스 인플레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좀 묻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혹시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인플레 숫자가 높게 나오면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거죠. 그건 생각할 수 있는 위험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 내년도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물가 숫자가 올라가면 이것도 정치적인 이슈거든요. 저는 늘 볼 때 경제라고 하는 게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 경제 같이 묻어가는 건데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싫잖아. 그렇죠. 특히 서민들이. 왜냐하면 뭐 어차피 집이 없이 살아왔던 사람은 집값이 올라오면 기분은 나쁘지만 뭐 난 원래 집이 없었는데 근데 만약에 월세가 올라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채소값들이 막 올라가. 기름값도 올라가. 그럼 당장 내가 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정치적인 불만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정부로 바꿔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산 인플레이션은 뭐 우리는 가재 개 붕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니들끼리 와라 잘해라. 뭐 그런데 생활 물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가재 개 붕어도 싫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돈을 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언급하신 요 상황도 우리가 한번 내년도에 주의 깊게 봐야 될 포인트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폴 볼커, 중앙은행 청재 하면 폴 볼커 그렇죠. 하나의 약간 그 모델처럼 돼 있는데 미국이 인플레를 경험했었거든요. 그때 폴 볼커가 들어서서 금리를 뭐 6%인가 기준금리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면서 주식시장 작살내면서 인플레를 잡았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올라가면 그건 정치적으로 큰 이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 뭐 폴 볼커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압력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래도 가장 역사상 뭐 가장 위대한 연준 의장이라고 또 그렇게 포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폴 볼커가 어떻게 보면 와서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을 작살냈지만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그 정권은 더 길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이것을 참 감안했을 때 2021년도에는 미국 경제에 큰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다. 뭐 20%까지 폭락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뭐 이런 예상이 있나 보죠?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다수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소수 의견일 것 같아요. 요번에 손정희 회장 등도 이미 주식을 그렇죠. 팔고 현금화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요새 잘 안 맞잖아요. 조만간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최근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런가요? 최근에, 그렇죠. 그분이 손정희 펀드가 네. 뭐 최근 한 2, 3년 동안 어렵잖아요. 어려워갖고 특히 더 어려워진 거는 이제
그분이 공유경제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오면서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걸 일단 본인이 상황이 어려우니까 모든 게 또 아니, 압박으로. 그게 아니고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이제 대단하신 투자가인데 또 그분도 또 다 맞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그냥 뭐 일부 사람들의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주류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통상 뭐 아까도 그 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틀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네. 갑자기 인플레이션 숫자가 확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뭐 유가 같은 게 팍 올라가고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런 유가가 올라갔을 때 벌어지는 일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인 거겠죠.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 CPI에는 연료 비중이 크고 코어 CPI에는 또 이제 그게 높진 않아요. 근데 뭐 나는 왜 그런 코어 CPI 이런 것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당장 우리가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건 다 물가의 영향이 있는 그러니까 거지. 그 코어 그것들을 얘기하는 게 연준은 그거 코어 지표 가지고 물가 지표 가지고 금리 결정을 한다면서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뭐 물가나 음식료나 아니 유가나 음식료나 이런 거는 사람들의 소득에 근거한 수요 공급 곡선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태풍이 분다든가 그러면 농산물가가 확 올라갈 수 있고 또 뭐 중동에서 뭔가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또 유가가 확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금리 결정에 이 약간 번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것도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시장을 끌어들이지 않아야 일반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정치적 논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는 건 정치적인 이슈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봐요. 네. 그동안에는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올라갔어도 상대적으로 전세나 월세는 어느 정도 안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세, 월세가 올라가잖아요.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죠. 그건 생활 물가거든. 집이 없는 사람도 기분은 나쁘지만 내가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살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건 골치 아픈 거거든요. 이건 생활 물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그걸 잡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는데 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시장이 움직이니까 자조적으로 뭐 그냥 아무 대책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 경제 체제를 살고 있잖아요. 네. 자본주의는 조금 제가 보기엔 변화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제 공적 자본주의로 바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완전한 신자유주의적인 또 주주 위주의 자본주의 성격은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지금 인류의 역사상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살아남은 경제 체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네. 수요 공급을 통제하잖아요. 예를 들면 왜 그러면 이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생각의 프레임이 시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수요 공급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막 뭐 집 못 사게 막고 뭐 집 못 짓게 막고 막 근데 그 결과는 의도한 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능했으면 공산주의가 이겼다는 거지. 계획경제가. 근데 그 계획경제를 시도했던 중국의 대약진운동에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정부의 역할은 뭐랄까 우리가 그걸 넛지라 그러는 건가요? 조정? 아니 슬쩍 건드리는 거죠. 슬쩍 건드려서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그걸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의 연준이잖아요. 그렇죠. 연준의 그 정치적 그 수사는 미국은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그 아주 오랜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대부분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로 시장에 계속 소통하면서 야 이렇게 가 하고 시그널링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움직여 가도록
근데 만약에 시장이 진짜로 너무 심해. 그러면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확 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다 순응시켜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격언이 생긴 거잖아요. 연준에 맞서지 마라. 맞서지 마라. 그 시장을 잘 이해하고 시장과 같이 가는데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24번 부동산 대책이요. 시장도 모르고 시장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된 거죠. 일단 뭐 의도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그 책임을 가지신 분들은 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온 거예요. 금리 인상이라는 게 과연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제 전부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도대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아질 것이냐,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만약 일어났다고 하면 첫 번째 딱 발생이 된 거예요. 금리 인상이. 네. 뭐 0.25나 0.5나 딱 되겠죠.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주식시장에 좋은 일입니다. 처음엔. 처음에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2년도였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12년도, 13년도 그 언저리인가 1차 테이퍼 텐트너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4년도였나? 그때 이제 벤 버넌키가 그 FRB 의장을 할 때인데 야 우리 이제 좀 쫄지도 몰라 하고 슬쩍 얘기했는데 시장이 완전히 그냥 경악해 본 거예요. 막 주가 빠지고 그래서 그게 테이퍼 텐트럼 그래서 긴축 발작 시장이 막 경직했어요. 발작적인.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려 있는 상황인데 경제는 아직 못 따라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금 유동성을 쪼갰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는 발작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돈을 풀었어요. 그리고 경제가 의도한 대로 따라와서 점진적으로 좋아져 경제가.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니까 우리 이제 좀 금리도 좀 올리면서 서서히 좀 조이자. 이렇게 할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경제가 좋아져서 올리는 거니까 괜찮은 거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몇 번 금리를 올릴 때는 주식시장에 그게 악재가 아니고 호재로 작용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단계를 넘어가서 경제도 굉장히 좋아. 근데 이제 물가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금리 올라가는 거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주식시장이 괜찮다 얘기하는 거는 아직 경제가 완전히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경제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금리를 올리고 이 유동성을 쪼기 시작해. 그러면 초반 국면에서는 경제는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못 올라가요. 박스권에 있어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을 보면은 주가 올라가야 돼. 근데 유동성은 조금씩 줄어들어. 그러니까 박스권에 있어요. 그러다가 경기가 꺾이는 조짐이 나오면 주가가 급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요. 조정받을 때는 빠르게 조정받아요. 대처하기 갑자기 그냥.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하고 그냥 조치를 취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금이 많이 풀린 것 같아. 물가가 올라가서 그 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시그널을 줬을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은 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참 제가 보면 그래도 그 미국의 경쟁력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오면 또 뭐 누구 같으면 그래도 뭐 계속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시장이 틀렸어.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거 밀어붙이잖아. 근데 미국의 연준은 그런 상황이 오니까 딱 발을 빼요. 시장이 딱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었어. 니네가 잘못 들었어. 그거 아니었어 하고 발을 쓱 빼거든요. 그리고선 왜냐하면 이미 효과는 봤으니까 시장에 이미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해서 시장이 이미 움직였잖아요. 근데 더 망가지면 안 되니까 발을 쓱 빼죠. 네. 그랬다가 나중에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시장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참 정책의 우리보다 한 수이다. 우리는
뭐 무조건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20몇 번씩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가면 뭔가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잡힌 건가 아니면 뭐 하여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경제행위인데 이걸 정치행위처럼 하니까 그게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유연하게 하면 유연하게 좋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 시그널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그렇죠. 받아들여야 될게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할 수도 있어 이런 신호가 나오는 건 사실 좀 주식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처음에는 좀 주춤하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직은 금리 인상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거고요. 금리 인상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가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돈을 많이 풀고 주가도 올라가 있지만 경제가 회복이 돼서 그 경제 회복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는 거는 초반에는 한 두세 번 오를 때까지는 주식시장에 좋은 얘기다. 근데 이제 경제 꼭대기에서 경제를 꺾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때는 주가가 꺾인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시그널도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내보낼 때도 그때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물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물가가 올라가서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 시그널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것도 이렇게 두 개로 상황을 나눌 말씀드렸잖아요. 뉴턴의 만유인력, 시스템적인 사고로 주식을 투자하면 안 되고 늘 컨틴전트하게 상황에 따라서 이것저것 보고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네. 또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막연하게 금리 인상에 가지고 사실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금리 인상하면 시그널 나오면 주식 던져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떤 성격이냐도 한번 잘 분간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이창훈 단장님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금융시장 그 다음에 또 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네,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이창훈 단장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